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공원 책 쉼터에 가서 현대 철학의 고전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 쓰고 이영철이 옮겼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논리철학 논고로 대표되는 전기철학에서 그는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여 세계와 사고의 한계를 해명하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모든 철학은 언어 비판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현대 철학의 이른바 언어적 전환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책입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 1.1.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 1.11. 세계는 사실들에 의하여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사실들이라는 점에 의하여 확정된다. 1.12. 왜냐하면 사실들의 총체는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그리고 또한 대체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1.13. 논리적 공간 속의 사실들이 세계이다. 1.2. 세계는 사실들로 나뉜다. 1.21. 하나의 일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나머지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2. 일어나는 것, 즉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이다. 2.01. 사태는 대상들, 실물들, 사물들의 결합이다. 2.011. 사물의 본질적인 것은 어떤 한 사태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 논리에서는 아무것도 우연적이지 않다. 사물이 사태 속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사태의 가능성은 사물 속에 이미 선결되어 있어야 한다. 2.0121. 만일 그 자체로 홀로 존립할 수 있을 터인 사물의 어떤 상황이 나중에 가서 걸맞게 된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우연으로 보일 것이다. 사물들이 사태들 속에 나타날 수 있다면 이 점은 이미 그 사물들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논리적인 어떤 것은 단지 가능한 것일 수 없다. 논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루며 모든 가능성들은 논리의 사실들이다. 우리가 공간적 대상들을 결코 공간 바깥에서, 시간적 대상들을 시간 바깥에서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는 어떠한 대상도 그것과 다른 대상들과의 결합 가능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내가 대상을 사태라는 연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이러한 연합의 가능성 바깥에서 생각할 수 없다. 2.0122. 사물은 그것이 모든 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 자립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의 형식은 사태와의 연관 형식, 즉 비자립의 형식이다. 낱말들이 상이한 두 방식으로 단독으로 그리고 명제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23. 내가 대상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것이 사태들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들도 전부 알고 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은 대상의 본성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될 수는
없다. 2.01231 어떤 한 대상을 알기 위해 내가 그 대상의 외적 속성들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대상의 내적 속성들은 모두 알아야 한다. 2.0124 모든 대상들이 주어진다면 그와 더불어 모든 가능한 사태들도 주어진다. 2.013 모든 사물은 말하자면 가능한 사태들의 공간 속에 있다. 나는 이 공간을 텅 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물을 그 공간 없이 생각할 수는 없다. 2.0131 공간적 대상은 무한한 공간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공간적 점은 독립 변수 자리이다. 시야 속의 얼룩점이 붉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색을 지니기는 해야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 둘레 색깔 공간을 지니고 있다. 음은 어떤 높이를 지녀야 한다. 촉각의 대상은 어떤 굳기를 지녀야 한다. 2.014 대상들은 모든 상황들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2.0141 대상이 사태들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상의 형식이다. 2.21 그림은 현실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은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다. 즉 참이거나 거짓이다. 2.22 그림은 그것이 묘사하는 바를 그것의 참 또는 거짓과는 상관없이 모사 형식을 통해 묘사한다. 2.221 그림이 묘사하는 것이 그림의 뜻이다. 2.222 그림의 참 또는 거짓은 그림의 뜻과 현실의 일치 또는 불일치에 있다. 2.223 그림이 참인지 거짓인지 인식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과 비교해야 한다. 2.224 오로지 그림만으로서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인식할 수 없다. 2.225 선천적으로 참인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이다. 3.001 어떤 한 사태가 생각될 수 있다가 뜻하는 것은 우리는 그 사태에 관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3.01 참된 사고들의 총체는 세계의 그림이다. 3.02 사고는 그것이 생각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또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3.03 우리는 비논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비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터이기 때문이다. 3.031 사람들은 일찍이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것만 제외한다면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노라고 말했다. 요컨대 우리는 비논리적 세계에 관해서는 그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032 논리와 모순되는 어떤 것을 언어에서 묘사할 수 없는 것은 기하학에서 공간 법칙들과 모순되는 도형을 좌표로 묘사할 수 없는 것과 또는 존재하지 않는 점의 좌표를 제시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3.0321 우리는 물리학의 법칙에 역행하는 사태를 공간적으로 묘사할 수는 있지만
기하학의 법칙에 역행하는 사태를 묘사할 수는 없다. 3.04 선천적으로 올바른 사고는 그것의 가능성이 그것의 참을 조건부로 하는 사고일 것이다. 3.05 하나의 사고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그 사고 자체로부터 비교 대상 없이 그 사고의 참됨이 인식될 수 있을 때뿐이다. 3.4 명제는 논리적 공간 속의 어떤 한 장소를 확정한다. 이 논리적 장소의 존재는 구성 요소들만의 존재에 의해서, 즉 뜻이 있는 명제의 존재에 의해서 보증된다. 3.41 명제 기호와 논리적 좌표, 이것이 논리적 장소이다. 3.411 기하학적 장소와 논리적 장소는 둘 다 어떤 한 존재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3.42 비록 명제는 논리적 공간 속의 한 장소만 확정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 한 장소에 의해서 이미 논리적 공간 전체가 주어 있어야 한다. 3.5 적용된 생각된 명제 기호가 사고이다. 4 사고는 뜻이 있는 명제이다. 4.001 명제들의 총체가 언어이다. 4.002 인간은 각각의 낱말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이 각각의 뜻이 모두 표현될 수 있게 하는 언어들을 구성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들이 개별적인 소리들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말을 하듯이 말이다. 일상 언어는 인간 유기체의 일부이며 그에 못지않게 복잡하다. 일상 언어로부터 그 언어의 논리를 직접 끄집어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언어는 사고를 위장한다. 더욱이 그 복장의 외부적 형태로부터 그 옷 입혀진 사고의 형태를 추론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위장한다. 왜냐하면 복장의 외부적 형태는 신체의 형태를 인식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에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일상 언어의 이해를 위한 암묵적 협약들은 엄청나게 복잡하다. 4.003 철학적인 것들에 관해 쓰여진 대부분의 명제들과 물음들은 거짓이 아니라 무의미하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물음들에 대해 결코 대답할 수 없고 다만 그것들의 무의미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이다. 철학자들의 물음들이나 명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우리 언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것들은 선이 미보다 다소 동일한가 하는 물음과 같은 종류이다. 그리고 가장 깊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4.0031 모든 철학은 언어 비판이다. 그렇지만 마우트너의 뜻에서 확실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확률론에 우리가 필요하는 등급 표시를 얻는다. 4.5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명제 형식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기호 언어의 명제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술을 주어서 모든 가능한 뜻이 그 기술에 걸맞는 상징에 표현될 수 있고 또 이름들의 의미에 알맞게 선정된다면 그 기술에 걸맞은 모든 상징들이 각각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가장 일반적인 명제 형식을 기술할 적에는 오직 그 본질적인 것만이 기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명제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형식이 예견, 즉 구성될 수 없었을 때 명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의해서 증명된다. 명제의 일반적 형식은 다음과 같다.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4.51 나에게 모든 요소 명제들이 주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것들로부터 나는 어떤 명제들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단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명제들이며 그렇게 그것들은 한계 지어져 있다. 4.52 명제들은 모든 요소 명제들의 총체로부터 또한 당연히 그것이 모든 요소 명제들의 총체라는 점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뜻에서 모든 명제들은 요소 명제들의 일반화라고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4.53 일반적인 명제 형식은 하나의 변항이다. 5.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이다. 요소 명제는 자기 자신의 진리 함수이다. 5.01 요소 명제들은 명제의 진리 독립 변수들이다. 5.02 함수의 독립 변수들은 이름의 지표들과 혼동되기 쉽다. 왜냐하면 나는 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 변수에서도 그것을 포함하는 기호의 의미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러셀의 플러스 C에서 C는 그 기호 전체가 기수에 대한 더하기 기호임을 지시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칭은 자의적인 약정에 의거하고 있고 우리들은 플러스 C 대신에 하나의 단순한 기호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P가 아니면 참이다에서 P는 지표가 아니라 독립 변수이다. P가 아니면 참이다의 뜻은 P의 뜻이 미리 이해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란 이름에서 율리우스는 하나의 지표이다. 우리가 대상의 이름에 붙이는 지표는 언제나 그 대상 기술의 일부이다. 예컨대 율리우스가의 그 카이사르. 내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명제와 함수의 의미에 관한 프레게의 이론 밑바닥에는 독립변수와 지표에 대한 혼동이 놓여 있다. 프레게에게는 논리학의 명제들은 이름들이었고 그것들의 독립변수들은 이러한 이름들의 지표였다. 6.021 수는 연산의 지수이다. 6.022 수 개념은 모든 수의 공통적인 것, 즉 수의 일반적 형식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수 개념은 가변적 수이다. 그리고 수의 동일성 개념은 모든 특수한 수 동일성들의 일반적 형식이다. 6.031 집합론은 수학에 전혀 쓸데없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가 수학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성이 우연적 일반성이 아니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6.1 논리학의 명제들은 동어 반복들이다. 6.11 그러므로 논리학의 명제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분석적 명제들이다. 6.111 논리학의 명제를 내용 있어 보이게 만드는 이론들은 언제나 거짓이다. 예컨대 우리들은 참과 거짓이라는 낱말들이 다른 속성 가운데에서 두 개의 속성을 지칭한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모든 명제가 각각 이러한 속성들 중 하나를 소유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로 보일 것이다. 이제 그것은 가령 모든 장면은 노랗거나 붉다라는 명제가 설령 참일지라도 자명하게 들리지는 않듯이 전혀 자명해 보이지 않는다.
실로 논리학의 명제는 이제 전적으로 자연과학적 명제의 성격을 부여받는데, 이는 그 명제가 잘못 파악됐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시이다. 6.5. 언표될 수 없는 대답에 대해서는 물음도 언표될 수 없다. 수수께끼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면 그 물음은 또한 대답될 수도 있다. 6.51. 회의주의는 만일 그것이 물음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의심하고자 한다면 반박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의심이란 오직 물음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존립할 수 있고, 물음이란 대답이 존립할 수 있는 곳에서만 존립할 수 있으며, 또 이 대답이라는 어떤 것이 말해줄 수 있는 곳에서만 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6.52. 비록 모든 가능한 과학적 물음들이 대답되어 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조금도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있다고 느낀다. 물론 그렇다면 과연 아무런 물음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답이다. 6.521. 삶의 문제의 해결은 이 문제의 소멸에서 발견된다. 6.522. 실로 언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드러난다. 그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 6.53.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명제들, 그러므로 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가 그 명제들 속에 있는 어떤 기호들에다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 이것이 본래 철학의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이 방법은 그 다른 사람에게는 불만족스럽겠지만 그는 우리가 그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으리라. 이 방법이 유일하게 엄격히 올바른 방법이다. 6.54. 나의 명제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서 하나의 주해 작업이다. 즉,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나의 명제들을 통해 나의 명제들을 딛고서 나의 명제들을 넘어 올라간다면 그는 결국 나의 명제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는 말하자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는 그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한다. 그는 이 명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세계를 올바로 본다. 7.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철학을 이보다 더 압축할 수 없을 때까지 조탁한 언어로 설정하고 번호까지 부여함으로써 마치 한 편의 대서사시처럼 기술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를 함께 걸었습니다. 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쓴 언어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과 함께한 난해한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